100만 원으로 시작한 사업이 2년 만에 1000억짜리 사업이 됐다는 이야기. 이거 믿겨지시나요? 엄청난 혁신 사업을 한 거 아니냐고요? 그의 아이템은 이거였습니다. 아주 우연한 계기로 찾은 데오드란트 아이디어로 2년 만에 1,400억의 회사를 매각한 하버드 로스쿨 출신 변호사 모이즈 알리의 비즈니스를 뜯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금입니다. 1.2 오비서 보세요. 포리얼입니다. 모이즈 알리, 그는 파키스탄에서 태어나 3살 때 부모님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간 이민자였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미국으로 건너간 후 주유소를 운영했는데 청소년 시절의 모이즈는 부모님의 사업장인 이 주유소에서 일하며 사업에 대해 다양하게 간접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는 단순한 업무부터 시작해 점차 사업체 운영과 관련한 업무까지 관여하게 되었는데요. 공급처에 대한 관리, 마케팅과 홍보, 협상까지 학교에서는 배우기 어려운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시기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부모님 아래에서 보고 듣고 실제로 일하며 사업에 대해 배워나가던 모이즈에게는 법률적인 문제가 가장 가려운 부분이었다고 하는데요. 가족들이 모두 이민자였기 때문에 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고 이 때문에 협상을 하거나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보는 경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험들로 인해 그는 법에 대한 공부를 하는 쪽으로 자신의 커리어를 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모이즈 알리는 플로리다 대학교에서 학사를 졸업한 후 하버드 로스쿨에 진학을 하는데요. 로스쿨 졸업 후 2년 반 동안은 변호사로 일을 했다고 해요. 변호사가 되어 높은 수준의 연봉을 받으면서 생활하게 되었지만 그의 삶에는 어딘가 모를 허전함이 가득했습니다. 애초에 이 모이즈가 법률을 공부하게 된 배경은 부모님의 사업을 함께 도우면서 법에 대한 지식이 절실했기 때문이었죠. 다시 말해 그는 사업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 법을 공부했던 것이고 결국 그가 하고 싶은 것도 사업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2012년 그는 로스쿨에서 만나 역시나 변호사로 일하고 있던 자신의 절친 스티븐과 함께 사업을 시작합니다. 모이즈와 스티븐은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듯 앱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요. 2개월 정도를 앱을 개발하기 위해 뛰어다니던 그들은 자신들이 앱을 만드는 사업을 해서는 큰 경쟁력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해요. 둘 다 하버드 로스쿨 출신의 변호사였기 때문에 프로그래밍이나 개발에는 팀으로서 강점이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던 위스키에 사업적으로 관심을 갖게 됩니다. 모이즈는 로스쿨을 다니던 시절을 떠올려요. 당시 그는 주말을 이용해 시카고나 뉴욕, 샌프란시스코 같은 곳들로 여행을 다니곤 했다는데요. 그는 그렇게 여행으로 간 지역에서 작은 양조장, 증류소 이런 곳들을 다니면서 수제 증류주를 마시는 것이 낙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지역 술들은 그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는 구하기가 힘들다는 문제가 있었고 모이즈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을 떠올립니다. 온라인을 통해 다양한 수제 증류주들을 미국 어디에서나 받아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사업을 하면 어떨까 떠올리게 되죠. 사실 로스쿨에 다니던 시절부터 모이즈와 스티브는 이 사업 아이디어에 대해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전에 이미 논의를 해봤던 아이템이었기 때문에 앱 사업에 경쟁력이 없다고 느껴진 그 타이밍에 다시 이 아이디어를 떠올린 것이죠. 그렇게 그들은 사업 방향을 수제 증류주 온라인 유통 사업으로 피봇합니다. 이 서비스는 캐스커스라는 이름을 달고 시작됩니다. 웹사이트는 워드프레스를 통해 만들고 결제를 받기 위해 전자상거래용 플러그인을 구매하여 설치했다고 해요. 이 부분에서 개발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 꽤 있었기 때문에 인도에 있는 개발자에게 아웃소싱을 해서 $1,200, 우리 돈으로 치면 한 170만 원 정도를 들여서 사업 시작을 위한 웹사이트를 세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기에는 이메일 마케팅을 활용했는데요. 이를 위해 메일침프라는 솔루션을 사용했다고 해요. 자, 모이즈는 이 당시를 이야기하면서 본인들이 당시 기준 엄청나게 적은 돈으로 사업을 시작한 케이스라고 이야기합니다. 2012년 캐스커스를 창업하던 당시만 해도 200만 원 미만으로 온라인 사업의 형태를 잡고 시작하는 건 흔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사업을 간소화해서 시작하더라도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은 투자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지금은 이런 사업을 시작하기에 훨씬 쉬운 시대가 됐다고 했죠. 결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 페이지 그리고 랜딩 페이지 제작뿐만 아니라 이메일 마케팅까지 올인원으로 쓸 수 있는 툴도 월에 10,000원도 안 하는 금액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다고요. 그런 툴로는 어페이지라는 게 있죠. 심지어 처음 가입하면 무료 사용 기간을 주기 때문에 사업 아이템을 검증하는데 돈을 들이지 않고도 해볼 수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작게라도 계속 문을 두드려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큰 돈 드는 것도 아니니까요. 다시 돌아와서 이 캐스커스의 독특한 점은 일명 반짝 세일 방식
방식으로 팔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상품마다 한정된 기간을 두고 판매했다는 점인데요. 모이즈는 수제 증류주의 경우 소규모 증류소에서 자신들만의 제품을 만들어내고 물량도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재고의 관리가 어려워 이런 판매 방식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반짝 세일 방식의 판매가 오히려 소비자들에게는 더 반응을 얻게 된 포인트가 되었던 것 같아요. 캐스커스는 빠르게 성장하여 오픈 후 6개월도 안 되어 월 매출이 40만 달러, 한화로 하면 5억 원 이상이 나오는 사업이 됩니다. 이 당시에 모이즈가 했다고 하는 재미있는 행동에 관한 일화가 있는데요. 사업 초반 그는 자신의 사이트를 너무나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베스트바이라고 하는 전자제품 판매점들을 돌아다니면서 그곳에 전시된 컴퓨터 바탕화면에 캐스커스 사이트로 바로가기 버튼을 막 설치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그는 윈도우 PC를 사는 사람들보다 맥북을 사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고객이 되는 비중이 많았기 때문에 맥북만 보이면 늘 캐스커스 사이트로 가는 버튼을 만들어 놨다고 해요. 여러분도 하이마트나 삼성 스마트 프라자 이런 데 가가지고 한번 적용해 보시죠. 이처럼 빠르게 성장한 매출만 보면 좋은 사업 같아 보이지만 모이즈는 당시를 끔찍했던 시기라고 회상합니다. 돈도 잘 벌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사업 시작 전에는 몰랐지만 그들의 사업은 시즌을 많이 타는 편이었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제품의 마진도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고 하죠. 이외에도 미국 전역에 있는 소규모 증류소와 협상을 하는 것도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고 하는데요. 전통적인 주류 제조를 하는 사업자들은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 간단한 사업 모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캐스커스의 사업 방식을 이해시키는 과정이 너무나 어려웠다고 하죠. 동시에 규제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현재 전통주를 제외하고는 주류에 대한 온라인 유통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죠. 미국도 이와 비슷하게 주마다 주류 배송과 관련된 규제들이 달라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애로사항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결국 이런 배경들이 모여 모이즈와 스티브는 이 사업의 성장 가능성이 생각처럼 크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마침 매출도 비수기에 접어들며 절반 가까이로 줄어들어 힘든 상황을 보내던 와중에 그들에게 구원 같은 기회가 옵니다. 2013년 그들의 고객 중 큰손이었던 한 남자가 그들의 사업에 투자 의사를 밝히면서 연락을 해온 건데요. 후에 그는 투자가 아니라 사업을 인수하고 싶다고 자신의 의사를 밝혔고 모이즈와 스티브는 이게 웬 떡이냐 2013년 10월 캐스커스를 700만 달러에 매각합니다. 이게 우리 돈으로는 한 100억 원 정도가 되거든요. 모이즈와 스티브는 둘이서 세전으로 각각 50억씩 벌게 된 아주 큰 사건이었죠. 그렇게 캐스커스를 인수한 그 남자가 구체적으로 누군지는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모이즈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그의 프라이버시 때문에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그를 할이라고 부르며 사업가였던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막대한 재산을 물려받은 부자였다고 이야기하죠. 재미있는 점은 이 남자가 2018년 캐스커스를 플레이비어라고 하는 회사에 다시 매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플레이비어는 주류 매니아들을 위한 멤버십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인데요. 전 세계에 있는 고급 술들을 회원들에게 소개하고 판매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다고 해요. 캐스커스와 잘 맞는 회사였던 것이죠. 매각 금액이 비공개이기 때문에 자신이 산 금액보다 비싸게 사업을 팔았는지 손해를 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창업자들이 힘들어서 사실상 포기했던 사업을 100억에 인수한 이 부자, 과연 더 비싸게 사업을 재판매했을까요? 아니면 물려받은 돈을 좀 날려먹었을까요? 이 부분도 참 궁금하긴 한데요. 다시 모이즈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렇게 짧은 시간에 큰 돈을 벌게 되었음에도 모이즈는 사업에 대한 열망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첫 사업의 엑시트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업 아이템을 구상하는 일상을 보내는데요. 그렇게 2015년 그는 CVS라는 드럭스토어 매장 안을 돌아다니다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떠올리게 되죠. 우연히 그의 눈에 들어온 제품은 바로 데오드란트였습니다. 그는 성분표를 보고 하나도 이해할 수가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알루미늄, 지르코늄, 테트라클로로 하이드렉스 글라이신 등등 읽기도 어려운 성분으로 가득 찬 제품을 보며 안전성이 의심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런 생각을 한 이유는 당시 임신 중이었던 그의 여동생이 자신이 쓰고 있던 데오드란트의 안전성이 괜찮은지 검색을 해보고 찾아보던 그런 행동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데오드란트라는 제품 카테고리에 기회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임산부도 안심하고 쓸 정도로 안전하게
천연 성분을 활용한 데오드란트를 만들어 판매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모이즈는 기존의 시장에서 선두에 위치하고 있던 데오드란트들을 모두 구매해보고요. 리뷰들을 읽어보는 것으로 상품 기획을 시작했다고 해요. 리뷰들을 보다 보니 자주 나오는 불만이 티셔츠에 얼룩이 생겼다는 것과 냄새 제거가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는데요. 이 부분을 개선하는 것에 엄청나게 집중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모이즈는 이미 사업을 한번 해봤기 때문에 초기 세팅에는 익숙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훨씬 덜 들이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방법도 알고 있었죠. 그는 2015년 7월 사업 아이디어를 떠올리자마자 고데디라는 사이트에서 도메인을 구매했습니다. 브랜드 이름을 천연 성분을 떠올리게 만들기 위해 네이티브라고 짓는데요. 네이티브닷컴이 이미 사용 중인 도메인이었기 때문에 네이티브코스.com으로 도메인을 구매합니다. 그리고 도메인 구매 후 12일 만에 사업을 시작해버리죠. 이미 사업을 한번 해봤기 때문에 속도와 추진력이 남다르죠. 그는 실제 제품 사진 한 장 없이 웹사이트를 세팅합니다. 온라인에서 자신의 제품을 3D 렌더링 해줄 디자이너를 한 명 찾아 그가 만든 이미지로만 사이트를 모두 채워요. 그러니까 실제 제품은 없이 렌더링한 디자인 이미지로만 사이트를 채운 겁니다. 그는 자신이 구상한 형태의 데오드란트 제품을 제조해줄 업체를 찾아 긴밀하게 소통하면서도 사람들이 실제로 이 제품에 반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했죠. 이전에 딜런 제이콥의 사업 시작과 매우 유사하죠. 파이버에서 3D 렌더링을 할 수 있는 디자이너를 뽑아 상세 페이지만 먼저 만들고 판매를 시작하여 수요를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판매가 일어나면 그때 상품을 만들어서 보내주자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가 제시한 데오드란트의 가격은 12달러였습니다. 당시 경쟁 위치에 있는 데오드란트 스틱 제품들이 보통 3에서 4달러였다고 하니까요. 3배 이상의 차이입니다. 그럼에도 처음에는 소량으로 만들어서 시작해야 했기 때문에 한 개를 팔면 1달러 정도가 남는 구조였다고 해요. 그는 첫 판매 프로젝트를 프로덕트 헌트라는 플랫폼을 통해 시도합니다. 프로덕트 헌트는 새로운 제품 아이디어를 테스트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새로운 상품을 올리면 유저들이 해당 제품의 아이디어에 대해 투표를 하게 되는데 좋은 투표를 받은 제품들은 프로덕트 헌트 사이트를 방문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좋다면 상품에 대한 초반 트래픽을 만들기에 도움이 되는 플랫폼이죠. 하지만 네이티브는 처음부터 좋진 않았습니다. 프로덕트 헌트에 올린 첫날 싫어요를 많이 받은 까닭에 2페이지까지 내려가 버립니다. 결국 한 건의 판매가 일어나 12달러의 매출이 일어났죠. 그는 그 한 명의 구매자에게 환불을 해주고 이 프로젝트를 접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입주해 있던 코워킹 스페이스에서 만난 사람이 마침 프로덕트 헌트의 운영진과 아는 사이였고 그의 제품을 1페이지에 한 번 더 노출시켜 줄 수 있다는 도움을 받게 되었다고 해요. 참 역시 인맥이 짱이죠. 그렇게 둘째 날 1페이지에 다시 노출된 네이티브는 50건의 주문을 받게 됩니다. 모이즈는 MOQ로 100개의 주문을 요구한 공장을 찾아내 제품을 주문하고 판매를 시작하죠. 그는 이제 프로덕트 헌트에서 벗어나 본인만의 마케팅이 필요했습니다. 처음에는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 홍보하기 위해 캐스커스를 운영할 때 알고 지내던 언론 매체들의 연락을 돌렸는데요. 모두에게 무시를 당했다고 해요. 결국 그는 500달러를 들여 구글 광고를 테스트했는데요. 돌아온 건 100달러어치의 주문이었다고 합니다. 500원을 넣으면 100원이 되어 돌아오는 미친 비즈니스였다고 냉소적으로 이야기하죠. 그러나 모이즈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홍보의 무대를 페이스북으로 옮겨 다시 광고를 시작합니다. 그는 이때 엄청나게 많은 광고 소재를 만들어 테스트하기 시작했다는데요. 자신이 돌리고 있는 모든 광고의 성과를 세세하게 분석하기 위해 엑셀 시트를 만들어 면밀하게 따져봤다고 합니다. CTR, CPA, ROI를 특히 집중해서 추적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잘 되진 않았지만 어떤 광고가 공감을 일으키는지 어떤 광고가 구매까지 잘 유도하는지 하나씩 실마리를 찾게 되면서 사업의 매출이 점차 상승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매출이 점차 상승하며 다시 안정적인 궤도에 오르겠다 생각하던 것도 잠시 다시 모이즈는 사업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의 제품을 제조해주던 제조사가 사업을 중단하게 된 것인데요. 그는 그때까지도 대량으로 발주를 넣을 수는 없는 단계였기 때문에 소량으로 자신의 제품을 제작해주던 그 파트너가 사업을 접으니 당장 제품을 만들어 배송하는데 차질이 생겨 매우 스트레스가 컸다고 합니다. 그는 하버드 인맥을 총동원하여 최대한 많은 화장품 제조업체들을 소개받기 시작해요. 그렇게 텍사스에서 기적처럼 기존에 제작하던 성분과 동일한 제품을 소량의 MOQ로 만들어주는 곳을 다시 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행스럽게 제품의 퀄리티도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가 되었고요. 그렇게 고비를 넘긴 네이티브는 2015년 7월 몇십만 원 규모의 매출을 내던 사업에서 2016년 1월
불과 5개월 정도 만에 월 1억 원 정도의 매출을 내는 정도로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시 문제가 생깁니다. 2016년 5월 날씨가 따뜻해지기 시작하면서 제품이 스틱 안에서 녹아버리는 문제가 생긴 건데요. 스틱형 데오도란트가 로션처럼 녹아버리기 시작한 것이죠. MOQ만 보고 바꿔버린 그 텍사스의 제조업체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이즈는 이때를 한 번 더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마음을 다잡고 일어섭니다. 그는 이때 제조업체를 변경하고 그들과 협력하여 제품 성분도 새롭게 업그레이드했다고 해요. 그는 새롭게 업그레이드한 성분의 제품을 기존에 모아둔 이메일 리스트에게 안내했고 겨우 6주 만에 이 상품이 대박 상품이 됐다는 것을 직감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기존 구매자가 재구매를 하고 좋은 리뷰들이 대량으로 달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는 지금도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한 발 더 나아가는 게 성공의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2016년 6월 네이티브는 한화로 월 1억 3천만 원 정도의 매출을 내고 있었는데 여전히 모이즈는 혼자서 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운영과 마케팅을 본인이 모두 도맡아서 하고 배송과 CS는 아웃소싱을 활용하여 최대한의 효율을 내고 있었는데요. 고객 피드백을 제품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CS를 내부에서 해야겠다는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6년 6월 말 CS 담당자를 첫 직원으로 채용하게 되죠. CS를 내부로 들인 후 모이즈는 오로지 한 가지에 집중합니다. CS로 들어오는 불만사항과 개선 필요사항을 최대한 빠르게 제품에 반영해 프로젝트성 신제품을 계속해서 발매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액션은 네이티브의 성장에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고객 피드백이 빠르게 반영되는 브랜드라는 인식이 생겼고 한번 네이티브를 구매한 고객들은 계속해서 네이티브를 구매하는 충성 고객이 되는 탄탄한 재구매 사이클이 만들어졌죠. 그와 동시에 버는 돈을 최대한 광고에 재투자하며 매출 볼륨을 높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6월에 1억 3천만 원의 매출을 달성한 사업이 2016년 11월에는 우리 돈으로 14억이 넘는 월 매출을 달성하게 되죠. 이때도 직원은 5명밖에 없었다고 해요. 엄청나게 빠른 성장이죠. 2015년 7월에 도메인을 구매하고 12일 만에 시작한 이 사업은 2017년 2월 불과 2년도 되지 않아 한 유니콘 기업으로부터 인수 제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모이즈는 2017년 6월까지 그들과 긴밀하게 대화를 나눴지만 결국 이 인수합병 거래는 무산이 되고 맙니다. 그 시간 동안에도 네이티브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불과 8명의 직원과 함께 월 매출 300만 달러, 한화로 하면 약 40억 이상까지 성장했는데요. 월 순이익이 100만 달러였다고 합니다. 순이익이 14억인 거죠. 모이즈는 이제 브랜드가 충분히 엑시트할 만한 사이즈가 됐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는 다국적 기업에 엑시트하기를 희망했고 기업 거래 전문 브로커를 고용하여 네이티브 회사 매각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고 해요. 이때까지도 네이티브는 오로지 데오드란트만 파고 있었습니다. 이전부터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제 이해가 되시죠? 헤어 실험 영상에서 이야기했고 류주 대표의 히어로 코스메틱의 매각 사례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타겟을 명확하게 잡고 있는 브랜드는 매각이 잘 된다고요. 네이티브도 다른 상품으로 확장을 하지 않고 일단은 데오드란트만 팬 거예요. 그리고 매각의 각을 보고 있죠. 모이즈는 이전에 기업 매각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 이것을 잘 알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매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대표는 과연 어떻게 움직일까요? 저는 이 부분이 좀 흥미로웠습니다. 그의 브로커는 이 네이티브를 인수할 만한 잠재적 인수기업 100개를 리스트업합니다. 그리고 모이즈와 함께 그 경영진들에게 보여줄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죠. 그들은 대략적으로 네이티브의 사업을 소개하는 자료를 100개 기업에 보냈고 그중 16곳과 미팅을 잡아 상세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네이티브를 다국적 기업이 인수하죠. 바로 프록터앤갬블, P&G에서 인수합니다. 사실 이 과정에서도 모이즈의 사소한 실수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P&G는 모이즈에게 네이티브 상표권을 함께 넘기는 조건으로 인수계약서 초안을 보냈는데요. 모이즈는 네이티브라는 상표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겁니다. 황당하죠? 상표 출원을 안 했던 거예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화장품 분야의 네이티브 상표권은 이미 다른 소유자가 있었습니다. P&G는 상표권을 쓸 수 없으면 인수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고 모이즈는 이 문제만 풀면 돈방석에 앉을 기회였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문제를 풀어야 했죠. 그는 결국 이전 상표권 소유주로부터 그 상표권을 사옵니다. 이 상표권을 얼마에 사왔는지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상표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이 상표권 거래가 P&G와의 빅딜이 걸려있다라는 걸 알았다면 엄청나게 큰 돈을 요구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아마 그런 뒷이야기는 숨기고 거래를 하지 않았을까. 무튼 이렇게 상표권을 가져오는 과정에서 한 4개월 정도가 더 걸렸다고 합니다. 결국 2017년 11월 3일에 상표권을 가져온 모이즈는 5일 후인 11월
8일 P&G와 사업 매각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렇게 이 네이티브라는 사업은 겨우 2년 반 만에 1억 달러에 매각이 됐어요. 모이즈는 겨우 1000달러, 우리 돈으로 140만 원 정도의 투자금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2년 반 만에 1400억의 회사를 매각하게 된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여기까지가 단 2년 반 만에 엄청난 규모의 엑싯을 이루어낸 네이티브의 사업 이야기였는데요. 몇 가지 짚어보면 좋겠다 싶은 것들이 있어 한번 같이 살펴볼까 합니다. 우선 초창기에 네이티브 상품은 엄청나게 적은 마진으로 판매했습니다. 소량 제조였기 때문에 제조 원가가 비쌌고 배송료와 포장비 등을 따지면 12달러에 판매를 했을 때 마진이 엄청 적었을 거예요. 아마 지금의 페이스북 광고 효율이라면 이렇게 판매하는 구조로는 수익이 절대로 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2015년 페이스북 광고의 황금기를 잘 이용했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다고 여러분이 이제는 페이스북 효율이 안 좋아서 사업을 할 수 없는 시기가 되어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계속해서 새로운 매체, 새로운 기회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계속 여러 가지 채널에 대한 시도들을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는 네이티브가 오로지 이 하나에 초점을 맞추고 집중한 것이 좀 재밌었는데요. 데오드란트라는 한 가지 제품을 자사몰이라는 한 가지 판매 채널에서만 페이스북이라는 한 가지 마케팅 채널에서 집중해서 판매했다는 게 성공을 빠르게 만든 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모이즈는 모든 경쟁사들이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렇지만 페이스북에서 최강의 효율을 만들어낼 때까지 다른 곳으로 에너지를 분산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유통 채널 역시도 세포라, 타겟 등등 많은 오프라인 매장을 거느린 업체들에서 입점 제안이 왔음에도 거절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되게 재밌어요. 모이즈는 애초에 이 브랜드를 매각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밸류를 높이는 데 쓰고자 했다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사실 이 제품이 올리브영, 아리따움, 홈플러스, 이마트 이런 데에 입점해서 잘 팔릴지 안 팔릴지 확실하게 몰라요. 하지만 그런 곳에서 제안을 받았다는 것을 기업을 매각할 때 밸류를 뻥튀기 하는 데 쓰기는 좋은 겁니다. 이런 곳들에서 이 입점 제안이 왔다. 그래서 지금 온라인에서만 파는데도 이 정도를 파는데 오프라인 그런 매장까지 다 들어가면 매출이 얼마나 늘겠냐 이렇게 입을 털면서 밸류를 높이는 거죠. 자, 그래서 미래 확장성이 이렇게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밸류라는 것은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애초에 기업을 매각할 생각이었던 모이즈는 이렇게 전략을 짰던 것이죠. 역시 하버드 나온 머리 좋은 파키스탄인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제 채널에서 다뤘던 딜런 제이콥의 사업 스토리나 류주의 사업 스토리와 비교해서 보시면 더욱 재밌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네이티브의 웹사이트와 1000억을 번 남자 모이즈 알리는 뭘 하고 살고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자, 여기가 네이티브의 웹사이트입니다. 보면은 던킨 도너츠, 이 던킨 브랜드와도 이렇게 콜라보를 해가지고 제품들을 지금 내고 있는 것 같아요. 매각을 하기 전까지는 이 데오드란트 아이템에만 집중을 했다고 했지만요, 지금은 이제 바디 제품, 헤어 제품, 선크림, 피부와 관련된 모든 기초 케어 화장품 제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네이티브라는 이제 브랜드 자체를 가지고 화장품 사업을 전개하고 있고요. 아마 P&G가 가져갔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을 다 제작을 해서 네이티브 브랜드를 붙여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 이제 네이티브 아이템의 첫 컨셉이었던 인체에 무해한 성분들을 넣는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브랜드의 스토리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아무래도 네이티브는 데오드란트로 시작한 만큼 데오드란트 영역에서 가장 많은 제품들과 매출액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에도 여전히 굉장히 열심히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이 네이티브 브랜드가 들어오지 않는 상태라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조만간 들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해외에서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이 네이티브 화장품을 본 적이 있거든요. P&G에서 이제 만들고 있다 보니 국내에도 충분히 들어올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스트셀러를 보시면 다 데오드란트로 이제 자리를 지금 잡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아무래도 데오드란트가 네이티브에서는 상징적인 제품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네이티브를 만든 모이즈 알리, 그는 이제 본인의 퍼스널 브랜딩을 위한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웹사이트를 들어와 보니까 바로 메인에다가 자신의 이제 업적을 이렇게 써놨어요. 네이티브의 파운더다, 기업가이고 투자자이자 또 연설가이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요. 미국 내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CPG 컴퍼니였던 네이티브를 본인이 창업을 했다. 2015년에 런칭했다 이렇게 이제 써여 있네요. CPG는 소비재라는 뜻입니다. 컨슈머 패키지드
브랜드 굿즈의 약자죠. 그리고 100만 명이 넘는 고객을 나라에서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 컴퍼니는 프록터앤갬블에 의해서 1,400억 원 정도, 그러니까 1억 불의 인수가 됐다. 이렇게 이제 쓰여져 있네요. 본인의 이제 업적을 이렇게 과시를 하면서 연설 같은 거 필요할 때나 불러라, 뭐 이런 용도의 웹사이트를 만들어놨고 뉴스레터 같은 것들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담이지만 이 네이티브 사업은 매각을 할 당시에 이메일 리스트가 100만 개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메일 리스트에 신제품이 나왔을 때 메일 한 통만 쏘면은 엄청난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만들어 놓은 상태였죠. 그렇기 때문에 P&G 역시도 이 이메일 리스트에도 많은 가치를 부여해서 사실 밸류를 인정해 준 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티브라는 상표권과 그리고 브랜드 파워, 그리고 100만 개의 이메일 리스트, 이런 것들이 합쳐지다 보니까 1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매각 금액이 나온 것이죠. 여러분들도 사실 그냥 이런 제품 판매를 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이메일 리스트의 파워에 대해 간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꼭 이메일 리스트를 만들어 놓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모이즈 알리의 인스타그램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인스타그램의 팔로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7,400명 정도 있는데요. 그냥 뭐 본인의 이제 일상이나 이런 것들을 올리고 있고, 워낙에 이제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아주 여유로운 지금 일상을 뭐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와 동시에 본인이 어디서 강연을 하게 되거나 어떤 네트워킹에 가게 되거나 연사로 어딘가에 가게 됐을 때 그런 것들을 뭐 올리고 있고, 또 팟캐스트 같은 데 출연을 했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올리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또 사업에 투자를 하고 같이 고문으로 업무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좀 눈에 띄었던 게 이 맨스케이프드라는 브랜드인데, 이 브랜드 지금 팔로워 보시죠. 어마어마하죠. 64만 4천 명의 팔로워를 가진 이런 브랜드예요. 한국에서는 잘 모르지만 이게 남자 그루밍 브랜드인 것 같습니다. 면도기도 있고요. 남자의 뭐 스킨케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제품들을 이제 하는 브랜드인 것 같은데, 이 모이즈 알리가 이미 네이티브를 매각하면서 한번 재미를 봤기 때문에 아마 이 맨스케이프드도 잘 키워가지고 이제 뭐 질레트나 이런 데의 경쟁 어떤 브랜드로서 딴 데다 매각을 하려고 좀 준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질레트가 이제 P&G에서 갖고 있는 브랜드거든요. P&G의 가장 큰 대 경쟁사라고 한다면 유니레버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유니레버에서 아마 이 맨스케이프드를 구매할 수도 있지 않을까. 유니레버가 이제 과거에 달러 쉐이브드 클럽이라는 브랜드를 인수를 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맨스케이프드와 합쳐져서 뭔가 시너지를 낼 수 있다면 질레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유니레버에서 인수를 할 수도 있다. 아마 그런 것까지 보고 좀 투자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도 뭐 매직 스푼이라는 식음료 브랜드에도 투자를 했고, 또 겟선데이라고 하는 요거는 이제 읽어보니까 뭔가 잔디 관리와 관련된 그런 브랜드인 것 같더라고요. 소비재 브랜드에 지금 주로 집중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소비재 브랜드로 재미를 봤기 때문에 소비재 브랜드에 좀 집중해서 투자를 하는 그런 형태의 지금 투자자로서 활동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하버드 로스쿨을 나와 변호사가 아닌 브랜드 사업가가 된 남자의 이야기. 그는 여전히 지금도 새로운 브랜드에 투자를 하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처음인 상황에서는 두려움과 걱정이 크겠지만요, 모이즈처럼 한번 전체적인 한 사이클을 경험해보면 그 다음은 액션이 훨씬 빨라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올해 사업 목표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하나하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